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해서 한번 과학비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때까지 광합성에 대해서 뭘 배웠냐면 광합성을 할 때는 빛에너지와 물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며 생성되는 물질은 포도당과 이제 산소가 생성된다. 근데 이 포도당이 곧바로 여러 개가 연결돼서 녹말로 전환이 된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짧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험이 한 2개 정도 나왔으니까 그 실험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한 달 뒤에 있을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를 잘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들이 있는데 이 환경 요인들에 따라서 광합성을 적게 하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 환경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봤으니까 패들렛 제출 잘 할 수 있죠. 자, 프린트 페이지 5, 6. 자, 없으면 지금 웅클에서 다운받아서 이제 써야 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복사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복사가 안 된다면 이제 답이라도 이제 종이다 답이라도 적어서 내는 그런 성의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파테크 들어봤어요? 파테크? 네, 파테크가 뭐죠? 이렇게. 그래서 대파가 굉장히 올해 초에 되게 비쌌어요. 대파가 비싸서 이제 그 대파를 흙에다 꽂아 놓으면 이제 그 하얀 부분, 우리가 잘 안 먹는 부분을 꽂아 놓으면 이제 걔가 계속 파란 부분이 자라죠. 그래서 이제 그 파란 부분을 잘라서 먹고 약간 이런 파테크라는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재테크와 파와 이제 결합을 해서 파를 이렇게 심어서 먹는 게 절약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집에 어디다가 파를 놔야 가장 파가 잘 자랄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둬야 하지 않을까? 물을 좀 많이 줘야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떤 게 대파의 광합성에 도움이 될지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악뮤의 수연이가 이제 독립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파를 심는 그런 장면이 나와서 한번 선생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물 많이 먹어. 가래떡 같네. 야. 수현 씨처럼 저렇게 탔다 싶은 거 되게 예쁜 거 같아. 잘 잤니? 잘 자라죠, 대파.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대파 엄청 잘 자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자,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 이제 이런 질문. 이게 왜 요거 우리 지금 교과서 130쪽 위에 보면은 이제 어디에 식물이 더 잘 자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파테크 적용시켜서 한번 해봤는데, 자, 책상 위에 둔 화분보다 창가에 둔 화분이 당연히 더 잘 자라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광합성을 배우고 있으니까 아마도 광합성이 활발하게 햇빛 때문에 활발하게 일어나서 양분이 더 많이 생산돼서 우리 이 양분 뭐라고 배운 거야? 포도당 aka 녹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분의 생산량이 많아 잘 자란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빛의 세기 말고도 다른 환경 요인들이 어떻게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실험 지금 교과서 130쪽, 131쪽에 나와 있죠? 자, 이 실험 보면서 이제 프린트 채우면서 한번 봐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 과정 잘 보세요. 주사기에다가 얘가 어떻게 하는지. 이 과정을 감압이라고 합니다. 압력을 줄인다고 감압. 자, 준비물이 있네요. 자, 이 준비물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친구가 있습니다. 왜 안 되지? 자, 이렇게 보면은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이라는 게 있네요. 자,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은 어떤 용도냐면 이산화탄소를 제공해요. 이산화탄소를 제공하는데 도대체 이산화탄소 제공을 왜 해야 되냐? 광합성하려면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니까. 근데 자, 봅시다. 이산화탄소 제공이 어떤 메커니즘인 거냐면 이게 탄산수소 나트륨이에요. 탄산수소 나트륨. 수소 나트륨. 얘가 용액이니까 물을 만나겠죠? 물을 만납니다. 물을 만나면 얘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괜찮나요? 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얘는 무시해도 되고 얘는 지금 필요한 건 아니니까 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탄산수소 나트륨을 물에 이제 녹이면은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광합성 있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니까 지금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을 넣어준 겁니다. 네, 실험 과정은 이렇습니다. 암실에 두었던 시금칩. 왜 암실에 두냐면 이제 광합성을 안 시키다가 갑자기 빛의 세기를 다르게 했을 때 광합성을 시켜야만 정확하겠죠. 광합성을 이미 하던 애들을 데리고 오면 정확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암실에 두어서 광합성을 하지 않은 시금칩을 펀치, 그 동그랗게 구멍 뚫는 그걸로 찍어서 둥근 입조각을 20개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입디스크라고 불러요. 입디스크. 어려운 말로. 그래서 주사기를 이용해서 시금치 입조각 속에 아까 주사기를 넣어서 선생님 이거를 감압이라고 했죠. 감압.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킨다 해서 감압입니다. 근데 시금치 입조각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완전히 빼냅니다. 그래서 주사기를 이용해서 그러면 얘네가 시금치 입조각 속에 공기가 없으니까 얘네가 원래는 잎이 둥둥 떠있다가 가라앉아요. 물에 둥둥 떠있다가 가라앉아요. 세포 사이에 공기를 제거해서 빈 공간에 물이 들어오게 되고, 왜냐면 공간이 있긴 한데 거기에 공기가 빠졌으니까 채울 게 주변에 있는 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빈 공간에 물이 들어오고 결국 무거워져서 가라앉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지금 시금치 입조각 속에 뭐만 있냐면 물만 있어요. 물만. 공기는 없는 상태로 만들어준다. 얘를 감압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주어준, 왜냐면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이 이산화탄소 제공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비커에다가 이 입디스크들, 입조각들을 두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이제 광합성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광합성의 과정 다시 한번 볼까요? 광합성은 어떤 과정이었냐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빛 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과 산소가 발생되는 거였죠. 그래서 광합성 결과로는 산소가 나옵니다. 따라서 광합성 시 이 산소가 발생이 되면서 다시 그 공간에 우리가 주사기로 공기 뺐던 거 기억하죠? 그 공간에 이제 물이 있었는데 물을 밀어내고 다시 공기가 차는 거죠. 산소가 찬다. 따라서 물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얘네가 떠오르는 걸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어? 광합성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는 10cm, 하나는 20cm. 그러면 빛의 색이 있잖아. 전등과의 거리는 뭘 다르게 한 거냐면 빛의 세기를 다르게 한 거고 당연히 가까운 애가 빛의 세기는 더 세겠죠. 즉 A보다 지금 B가 빛의 세기가 더 센 겁니다. 그래서 이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 즉 10개씩 넣었으니까 10개가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얘들아, 당연히 빨리 떠오른다는 건 뭐야? 빨리 떠오른다는 건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산소가 많다라는 뜻이겠죠. 광합성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둘 중에 빛의 세기가 큰 쪽이 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느냐, 작은 빛의 세기가 적은 쪽이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결과를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비커 A는 이게 평균을 재는 게 항상 중요하죠. 비커 A는 평균 몇 분인가요? 평균 11분이네요. 그죠? 비커 B. 참고로 아까도 말했다시피 빛의 세기는 비커 A가 더 셌었죠. 그죠? 빛의 세기는. 그리고 비커 B는 지금 평균 42분인가요? 42분 아닌 것 같은데? 42.3분 정도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은 얘가 더 많이 걸렸어요. 근데 빨리 떠오른 건 얘죠. 빨리 떠오른 게 얘니까 지금 광합성도 지금 어디가 더 빨리 일어났다는 거야? 지금 A가 더 빨리 일어났다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는 실험 결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광합성도 더 잘 일어나겠구나. 자, 이런 실험입니다. A가 더 빨리 떠올랐다. 왜냐하면 빛의 세기가 강해서 지금 광합성이 더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프린트에 잘 적어서 정리해 둡니다. 이게 실험의 결론이죠. 결론. 이 실험의 결론. 입조각이 떠오르는 까닭은 광합성이 일어나서 산소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잎이 떠오른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키워드 예죠. 키워드. 자,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토의하여 발표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빛의 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 포도당과 산소가 많이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실험 결과로만 봤을 때는 이게 성립됩니다. 자, 다 차근차근 적고 있죠, 얘들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합성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중에 하나로 빛의 세기를 본 겁니다. 빛의 세기. 빛의 세기를 본 거죠. 빛의 세기가 세면 세질수록 광합성도 뭔가 세진다. 이런 걸 배운 거죠. 경향성을. 근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두 가지를 더 배울 거예요.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온도. 자, 그래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에는 빛의 세기에 영향을 주고 또한 온도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영향을 줄 건데 어떻게 영향을 줄까? 자, 요겁니다. 지금 보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이제 녹말과 포도당으로 바뀌는 이게 광합성이잖아요. 따라서 이산화탄소는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광합성의 재료.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이제 광합성 산물은 더 많이 만들어지고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예를 들어 밀가루가 많으면 많을수록 만들 수 있는 빵이 많겠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항상 많이 만들어지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많아지는 건 맞아. 여기까지는. 근데 지금 여기부터 이런 거를 보통 임계 농도라고 해요. 임계는 좀 쉬운 말로 한계랑 똑같은 뜻이야. 이 임계 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더 높으면 이제 일정하기만 해. 이거 왜 그럴까? 증가하다가 일정해지죠. 재료가 많아지는데 왜 재료는 계속 많아지는데 왜 광합성량은 일정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그 이유는 이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어. 자, 봐봐. 얘는 광합성 기계, 이 파란색 얘를 광합성 기계라고 해봅시다. 광합성 기계. 얘들아, 아무리 이산화탄소가 많아도 광합성 기계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면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한계가 있겠죠. 이 광합성 기계는 엽록체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에요. 효소들. 효소라는 말이 어렵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광합성에 관련된 효소들이 있는데 걔네가 다른 말로 광합성을 하는 기계들이야. 광합성 기계들이 뭘 해주냐면 물과 이산화탄소를 녹말과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빛에너지를 받아서. 근데 이 광합성 기계들이 수가 한정돼 있어. 즉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다가 일정해지는 이유는 이 광합성 기계들이 이미 다 포화 상태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밀가루가 아무리 많아도 오븐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면, 그죠? 밀가루가 막 이렇게 아무리 많아도 오븐이 5대라면, 오븐이 5대라면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빵의 개수는 밀가루가 이 세상 모든 밀을 다 합친 것만큼 많더라도 빵의 개수는 5개가 한정이겠죠. 그렇죠. 일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광합성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효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 효소가 뭐라고? 광합성을 시키는 기계 같은 존재들이야. 그래서 그 광합성을 하는 기계가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아무리 증가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일정하다. 어려운 거 했습니다, 지금. 그죠?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자, 빛의 세기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도 아까는 증가하면 무조건 광합성도 증가한다고 했는데 여기부터는 일정해진다. 즉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의 양은 증가하다가 어느 지점 이후에는 일정해진다. 왜? 효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역시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 자, 얘들아, 요거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 그래프 3개는 머릿속에 박아 놓는 겁니다. 알겠죠? 머릿속에 박아 놓는 거야, 진짜.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온도. 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하다 감소한다. 자, 봐봐. 얘는 일정이 아니라 감소래. 얘들아,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광합성량은 증가해요. 왜냐면 효소가 활발하거든, 활발. 이건 마치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 분자 운동 알죠? 분자 운동.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이 어느 정도 온도 이상을 지나면 이렇게 확 줄어들죠. 확. 고장이 나는 겁니다. 효소 고장. 광합성 기계들이 다 고장이 나는 겁니다. 너무 뜨거워서 고장이 나는 거야. 따라서 효소가 고장나니까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광합성량이. 온도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하여 발표해보자라고 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시켜준 다음에 온도를 뭐 10도, 0도, 20도, 30도, 40도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한 온도 간격으로 물 온도를 맞춰준 다음에 광합성을 한번 시켜볼 수 있겠죠. 아까처럼 입 디스크만, 입 조각 이렇게 띄어서 이제 뭐 광합성량을 잰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들아, 맞다. 자, 이거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변형을 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예상을 해보면, 뭐 아직 내진 않았지만, 이 광합성량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광합성량은 어떤 걸로 잴 수 있겠어요? 포도당의 양,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포도당의 양, 혹은 동의어가 산소의 양, 뭐 이런 거 잴 수 있겠죠? 자, 한번 132, 133쪽 봅시다.
같은 농경지에서 같은 작물을 1년에 2번 재배하여 수확하는 것을 이기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불가능하죠. 우리나라는 쌀 1번 재배하잖아요. 근데 동남아시아에서만 가능했던 이기작이 최근에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서도 가능해졌대요. 왜 그럴까? 얘들아, 이기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정말 식물이 빨리 자라야겠죠. 왜냐면 2번이나, 우리나라는 이거 왜 안 될 것 같아? 우리나라는 이기작 안 되는 이유가 겨울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광합성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온도가 있었잖아요. 온도가 0도씨 근처가 되면 어때? 0도씨 근처가 되면 광합성 양이 현저히 낮아져. 식물이 살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벼 같은 게 다 죽어버리잖아요. 겨울에 가면은. 근데 이제 겨울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기작이 불가능했어. 근데 최근에 남부지방에서 가능해졌다는 얘기는 뭐야? 겨울이 사라지고 있다.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지구온난화 때문이구나 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기온이, 평균 기온이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2번이나 이제 재배를 할 수 있겠다.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지구온난화의 유일한 장점 같은 건가요? 그죠? 근데 좋은 건 아니죠. 진짜로.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빛의 세기가 강하긴 강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빛의 세기 그래프가 어떻게 됐죠? 빛의 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일정해졌죠. 여기 세지면 세질수록 좋고, 즉 해가 나야 돼. 해가 나야 함.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충분하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그죠? 이산화탄소가 충분하면 온도가 30도에서 40도 정도일 때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따뜻한 정도일 때. 이게 만약 막 50도까지 올라간다. 이러면 오히려 급격하게 떨어지죠. 왜냐면 아까 온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었어? 이렇게 생겼었잖아. 그래서 여기 30도, 40도 부근이 아니면 오히려 50도 이쯤 되면은 막 광합성량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따뜻한 정도일 때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으로 발생하는 산소양은 어떻게 될까? 빛의 세기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었죠. 이런 모양. 산소의 양은 증가하다가 일정해질 것이다. 그죠? 빛 이외에 광합성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그 다음에 온도이다. 자, 온실에서 겨울에 이제 딸기를 재배하려면 온실 안의 조건은 당연히 빛이 잘 들어와야 될 거고, 내부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환기를 시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유지시켜야겠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패들렛 지금 페이지 5, 6 패들렛 제출하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어요.